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고 또한 이 360가지 중에서 특히 국가가 보조금으로 주는 305가지의 사업은 시민들이 휴대폰으로 신청하고 본인의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이나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로 휴대폰을 꺼내서, 만약에 이 영상을 휴대폰으로 본다면 영상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하시고, 만약에 PC로 보고 계신다면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보조금 24를 검색하시고 보조금 24에 회원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보조금으로 주는 305가지의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은 이제 15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개별적으로 회원 가입을 하면 이 305가지의 사업을 3가지 방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정도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인데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서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다라면 지금 신청하세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신청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305가지 중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저는 적어도 하나는 있을 거라고 봐요.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실직자들, 구직자들이 받았던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아마 국가는 곧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국민에게 신청만 하면 5년 동안 300만 원 범위에서 쓸 수 있는 내일 배움 카드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엑셀을 배우고 싶다, 애견 미용을 배우고 싶다, 무슨 네일 아트를 배우고 싶다 하면 그 카드를 발급받으면 먼저 그 카드로 70%나 80% 정도는 선결제하고 나머지만 본인 카드로 결제하는 겁니다. 또한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정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요, 연간 700만 원까지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제가 광주대학에 있기 때문에 광주대학교 신입생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국가장학금을 언제 신청합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반반입니다. 반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학교의 안내에 따라서 신청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반수 정도는 대학에 입학해서 3월에 신청했다. 그런데 말이죠, 3월에 신청하면 국가장학금을 5월쯤에나 환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12월에 신청했다, 그러면 내야 할 등록금이 350만 원인데 국가장학금으로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등록금 고지서가 100만 원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부담이 적은데요. 또한 많은 대학에서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복지장학금이라는 것을 많이 주고 있는데, 대체로 복지장학금의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신입생이 내야 할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복지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주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12월에 신청하면 복지장학금 대상자가 소득 8분위 이하인지 여부를 학교가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3월에 신청하면 이 사람이 소득 8분위 이하인지 아닌지를 학교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장학금을 나중에 받을 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주는 복지장학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많은 복지제도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해야 준다. 예. 저는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정보를 널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휴대폰을 꺼낼 수 있는 분은 휴대폰을 꺼내서 다음을 클릭하고 다음에서 복지로 카페를 클릭을 하면 카페 포털에서 복지를 누르면 복지라는 단말이 들어있는 카페가 수천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1위 카페가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 공동체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모든 내용이 바로 이 카페 자료실에 한글 파일이나 PDF 파일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을 좀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매달 본인의 이름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거나 가족의 이름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면 피부양자의 자격으로 여러분들이 건강보험을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은 받았는데 별로 뭐 쓸모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암검진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암검진은 내 돈을 내야 되잖아요. 예, 자기가 아파서 암검진을 받으러 가면 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건강검진을 받은 날 암검진도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6대 암을 그 사람의 성별이나 연령을 고려해서 어떤 것은 무료로 해주고 본인 부담금을 많이 받아도 10%만 받고 해줍니다. 특히 2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사가 무상입니다. 50세 이상의 남녀는 대장암 검사가 무상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제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등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요양급여는 통원일 때와 입원일 때 다릅니다. 또한 통원일 때에는 의원으로 가느냐 병원으로 가느냐 종합병원으로 가느냐 그 다음에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면 뭐 감기 정도의 가벼운 질병으로 만약에 의원을 갔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3,000원을 받는다면, 만약에 병원을 갔다 그러면 4,000원 이상이 됩니다. 종합병원을 간다 그러면 5,000원 이상이 됩니다. 이유가 왜 그러느냐, 이게 본인의 진료비를 의원은 30%,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를 내게 돼 있고,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일부 가벼운 질환으로 오면 100% 본인 부담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는 열심히 내고 있지만 건강보험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잘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앞에 알려준 사이트에서 제가 알아야 챙기는 건강보험 상식이라는 이런 책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좀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통원 진료비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급 병원으로 갈수록 수가도 높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청진기 한번 대는 것이 보건소에 가면 예를 들면 10,000원이다. 그러면 의원에 가면 11,000원, 병원에 가면 11,500원, 종합병원에 가면 12,000원, 이런 식으로 수가가 다르고 또한 본인 부담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벼운 질병의 경우에는 작은 병원으로 가는 게 좋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이런 만성 질환의 경우에는 단골병원을 정해서 다니면 본인 부담금을 10%포인트 낮춰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원이나 이런 데로 가면 우선 수가가 낮고 본인 부담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단골병원으로 정해놓으면 본인 부담 비율 자체를 10%를 낮춰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혈압약 드신 분들은 거의 365일 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병원 저 병원 갈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주 가는 병원을 지정병원으로 이렇게 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입원비는 이렇게 본인 부담 비율이 20%인데 최근 많이 달라진 것이 특진비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는 특진비 때문에 종합병원에 가는 것을 좀 꺼려했던 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좀 중병인 경우, 뭐 수술이 필요하다든지 또 전문의의 소견이 굉장히 필요한 질병의 경우다. 그러면 이제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다. 다만 간병비는 아직 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있죠.